반만년 황통의 맥박과 동방 도학의 위대한 대서사시. 한국 유씨에 대한 상고사. 제1부 성씨의 여명과 대한제국의 창업. 역사는 흐르는 강물이자 시대를 이어주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찬란한 문명의 중심을 관통해온 위대한 시족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인이와 덕치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바로 유씨 가문의 상고사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유씨 가문이 유자로 성을 쓰게 된 것은 중국 고대 제요 도당시의 후손이 유 땅에 수봉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라 왕조 마렵의 대연인 유루시조로부터 이어진 거룩한 혈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유교 문명 제국을 건설한 대한제국의 창업주 태조 고황제 유방선조에 이르러 위대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기원전 256년 비범한 기상을 지니고 태어난 유방선조는 수염이 아름답고 용봉의 기상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은 너그러우며 활달하여 남의 고충을 자기 일처럼 염려했습니다. 사수정의 정장으로 재직할 당시 진나라의 가혹한 법률로 인해 진시황릉 공사장으로 끌려가던 마을 사람들과 복역수들이 탈출하자 유방선조는 제각기 자기의 살 길을 찾으라며 과감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엄중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의를 실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감격한 장정들과 함께 망탄산 오솔길로 접어들었을 때 앞길을 가로막은 10자가 넘는 거대한 백사를 만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유방선조는 장사가 가는 길에 무엇이 무서우랴 외치며 큰 칼을 뽑아 단칼에 뱀을 베어버렸습니다. 이후 밤마다 꿈에 노파가 나타나 내 아들은 백제자인데 적제자의 칼에 맞아 죽었다고 통곡했다는 일화는 유방선조가 천하를 구제할 천명을 받은 인물임을 세상에 널리 알린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한고조 유방선조의 성취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닌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최고의 용인술에 있었습니다. 패연의 백성들이 무능한 현령을 처단하고 유방선조를 영주로 추대했을 때 그는 완강히 사양하다가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 직책을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민심에 기반한 리더십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고조께서는 훗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장막 뒤에서 천리밖에 승리를 결단하는 것은 내가 장량만 못하고 국가를 안정시키고 군량을 조달하는 일은 소화만 못하며 100만 대군을 이끌고 싸워 이기는 것은 한심만 못하다. 그러나 나는 이 천하의 호걸들을 능히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에 천하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가혹한 진나라의 법을 폐지하고 3가지 조항의 법, 즉 약법 3장으로 백성을 안정시킨 인의 덕의 정치는 진정 역사의 사표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제2부 혈통의 굳건한 계승, 소열황제 유비와 삼고초려. 한고조 유방선조가 세운 대한제국의 장엄한 황통은 한나라 문물의 대경대법이 되어 동서양 문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한실의 국운이 위태로워졌던 후한 마렵 가문의 위대한 영웅이 다시 한번 등장하니 그분이 바로 한고조의 22세 후손인 정통 황손이자 촉한의 초대 황제인 소열황제 유비입니다. 서기 161년 탁현에서 태어난 유비 황제는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생활이 빈곤했으나 효성이 지극하고 기품이 고결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후덕하여 넓은 포용력을 지녔던 그는 서기 184년 황건적의 난이 천하를 뒤흔들자 평생의 동지인 관우, 장비와 함께 도원에서 사생을 같이 하기로 결의하는 도원결의를 맺고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유비 황제의 전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인재를 향한 지극한 겸손과 정성이었습니다. 융중 고을에 와룡선생 제갈량이라는 대연인이 묻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 황제는 그의 나이 47세라는 중장년의 호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27세의 청년이었던 제갈량을 군사로 모시기 위해 살을 가르는 삭풍과 진눈깨비가 몰아치는 겨울철 그의 초가집을 3번이나 직접 찾는 삼고초려를 결행했습니다.
두 번이나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면서도 서운해하기는커녕 목욕 재개하고 다시 예의를 갖추어 세 번째 방문했을 때 마침내 잠에서 깬 제갈량과 마주 앉아 천하를 나눌 방책을 논하게 됩니다. 이에 감동한 제갈량은 견마의지로 국사에 진력할 것을 맹세했고 오나라 손권과의 군사 동맹을 이끌어내어 조조의 80만 대군을 적벽대전의 거대한 불길 속에서 침몰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유비 황제는 평생 무수한 고난과 사별의 아픔 속에서도 임종의 순간까지 아들에게 착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악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지 말라는 명언을 남기며 인과 의 덕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후세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제3부 파도를 넘어 동방으로 동국시조 유전선생의 부해동네. 대륙의 역사를 거룩한 덕치로 장식했던 유씨 가문의 거대한 줄기는 마침내 한반도 동국의 땅으로 웅장하게 뻗어나오게 됩니다. 그 장엄한 전환점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송나라의 최고위 관직인 병부상서를 지내고 동방의 유학적 토양을 풍요롭게 가꾼 가문이 동국시조 주간 문양공 유전선생이십니다. 유전선생은 한고조 유방선조의 40대손이자 동안 효장제의 29대손으로 대대로 존경받는 문필가이자 정치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생은 일찍이 당대의 모든 경서와 천문, 지리, 의학에 통달하여 세상을 구제할 큰 그릇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송나라 신종 황제 시절 조정은 대변역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재상 왕안석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청묘법 등의 신법은 백성들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강직하고 올곧은 성품의 유전선생은 목숨을 걸고 황제 앞에 나아가 신법이 지닌 폐단과 간신들의 전횡을 매섭게 직간하였습니다. 선생의 엄정한 상소는 조정을 뒤흔들었으나 도리어 왕안석 일파의 거센 참소와 당쟁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직책을 박탈당하고 유배당하는 화를 입은 선생은 중원 대륙에서 왕도 정치가 완전히 실종되었음을 통탄하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선생은 뜻을 함께하는 동지 학사들, 즉 임팔급, 설인검, 허동, 최후, 권직이, 공덕수 등 당대 최고의 지성인 칠학사와 손을 잡고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푸른 바다의 배를 띄워 동쪽의 나라로 향하는 대망명길 부해동네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고려 문종 36년 서기 1082년의 일이었습니다. 제4부 영천명산에 흐르는 푸른 의리, 천년 문명의 새벽을 깨우다. 유전선생과 학사들이 마침내 당도한 고려의 땅은 고래로 인연의 풍모가 남아있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선생은 낯선 타국 땅에서 밤마다 고국과 임금을 향한 그리움으로 눈물 지으며 내 몸 한 번 고려에 온 뒤로 어찌 고국의 수심을 잊으랴라며 애절한 시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개인의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당시 낡은 악습에 치우쳐 있던 사만의 토양을 개혁하기 위해 정학인 유도를 선포하고 방방곡곡에 학당을 세워 인이의학을 가르쳤습니다. 선생의 높은 학덕과 가르침을 받들기 위해 전국에서 수천 명의 학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유학 풍토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훗날 당대의 대석학들은 상소를 올려 문양공 유전선생은 동방도학의 창시자이자 으뜸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국왕들 또한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높이사 문양공이라는 숭고한 시호를 하사하고 국가의 대사당인 숭의전에 배양하여 영원히 공덕을 기리도록 조치했습니다. 오랜 전쟁과 세월의 침탈 속에서 선생의 묘소는 잠시 실전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영천 지석총 근처에서 정원대부 병부상서라는 글자가 또렷이 새겨진 거대한 묘지석이 후손에 의해 마침내 기적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후손들은 정성을 다해 봉분을 새로이 하고 비석을 세웠으며 잃어버릴 뻔한 역사적 문헌과 134편의 고귀한 시문을 온전히 보존해냈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은 가문의 영광을 넘어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깊은 뿌리를 증명하는 거룩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요임금의 혈통에서 시작해 중원의 황제를 거쳐 동방 유학의 종조가 되기까지 유씨 가문이 상고사는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인의의 참된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위대한 맥박은 오늘날 영천의 푸른 강산과 후손들의 뜨거운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창과 강릉을 관양으로 하는 한국의 유씨에 대한 상고사였습니다.